조선시대 궁중에서는 화려한 꽃을 만들어 연회나 의례를 장식했습니다. 비단이나 모시에 자연 염료로 색을 입힌 뒤에 꽃잎 모양으로 오려서 다림질하고 또 꽃술과 꽃잎 하나하나를 빚어내는 섬세한 작업이죠. 이런 정성 어린 과정은 의례의 품격을 높여줬는데요. 오늘은 이 궁중체화의 전통을 잇고 계신 분, 국가무형유산 궁중체화 보유자 최성우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궁중체화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네. 아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유자로 지정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막중하죠. 그 국가문화유산 기능 보유자라는 거는 그 타이틀 그대로 이 땅의 국가의 문화의 유산을 네. 보존하고 보존하고 전승하고 그리고 이제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동시대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엄중하고 막중한 책무감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 막중한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별 생각은 없습니다. 네. 뭐 국가문화유산 거창하게 얘기하고 나서 생각이 없으시다니요. 네. 모든 분들이 국가문화유산이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그 웅장한 심정으로 일어나셨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뭐 크게 별다른 삶의 변화는 없고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 동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대 머리맡에서 무슨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런 거 없습니까? 가슴이 막 웅장해지면서 국가의 문화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든지 그럼요. 이런 심정이 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물론 뭐 개인 최성우에서 좀 더 공공성을 가진 인간으로 네. 바뀌고 있다는 거는 제가 느꼈지만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되고 싶진 않았습니까? 안 되려고 많이 도망을 다녔죠. 아, 진짜로요? 예. 그 우연과 운명이라는 그 굉장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걸 피하려고 엄청 도망을 많이 다녔죠. 네. 또 결국은 네, 결국은 그 우연과 운명에 잡혀서 받아들이셨군요. 국가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궁중체화의 모습이 엄청 화려하고 섬세하더라고요. 이 궁중체화가 뭔지 말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궁중체화는 뭐 간단히 말하자면 그 단어에 있듯이 궁중에서 비단으로 손으로 만든 꽃을 궁중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조선시대 때 진영과 진찬 의궤에 사용됐던 손으로 만든 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꼭 그거를 가짜 꽃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 손으로 만든 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새 많이 파는 어떤 생화, 조화의 네. 개념으로 치면 조화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조화라고 부르기보다는 네. 손으로 피워낸 꽃이다. 네. 그런 이제 조화라든지 네. 대량 생산된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형태로. 네.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하는 완벽하게 카피할수록 좋은 상품이 되는 건데 궁중체화는 오히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예. 어떻게 다른데요? 그 생물학적으로 꽃이라는 그 물리적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유지하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꽃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네. 뭐 그럼 발로 만드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기계가 도저히 사용하지 않는 네네. 손으로 만드는 꽃이다. 그래서 극도의 아날로그의 세계.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보통 궁중에서 한번 잔치를 하면 네. 보통 그 진창과 진연들이 뭐 한 5일 6일씩 하거든요. 7일씩 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때 이제 보통 한 2,000명 정도의 문무대관들과 뭐 악사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는데
그분들 머리와 상과 임금님의 모든 곳에 꽃이 쓰여요. 그래서 한 2만 송이 정도가 쏘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궁중에서 22명의 화장들이 꽃을 만들죠. 비단으로. 2만 송이를. 2만 송이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와. 보통 1년에 궁중의 진찬 진연이 한 15번, 16번 있으니까 이분들은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제 비단으로 꽃을 만드시는 거죠. 아니 대충 2만 송이를 20명이 만드니까 한 명이 1000개씩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0송이씩. 맞아요. 예. 1년 동안에. 맞습니다. 365일이니까 예.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3송이씩 만들어내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저희도 작년에 공예박물관 전시 때 2000송이 만들었거든요. 네. 5명이서 3개월 동안 꼬박 만들었습니다. 5명이 3개월 동안 2,000송이. 2000송이를 만들었죠. 진짜 이게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일단 만들어내는 게 힘든 작업이네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요? 네. 기계적 반복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주로 뭐 여기 국악 방송이긴 하지만 주로 K-팝을 틀어놓고 예, 아무 생각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건 너무 저희의 기대를 부시는 말씀이신데요. 궁중 체화를 하시는데 정악을 틀어놓고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저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추천 음악으로도 소개한 황병기 선생님의 비단길이라든지 예. 이런 굉장히 그 BGM 같은 국악도 자주 틀고 있습니다. 그런 건 그냥 듣는 척만 하시고 사실은 방탄소년단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물놀이보다는 네. 뭐 궁중의 의례나 궁중 문화를 하기 때문에 뭐 영산회상이나 정가나 이런 걸 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사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굉장히 졸음이 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조금 더 활기찬 음악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꽃들을 주로 만드나요? 저희들이 만드는 꽃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복숭아꽃, 이제 도화라고 부르는 복숭아꽃이고, 복숭아꽃은 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알 때는 도가사상에서 복숭아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옛날 그림에 보면 신선들이 복숭아 들고 있고 복숭아 옆에서 뭐 춤추고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하늘의 꽃이죠. 예, 도가사상에서부터. 그래서 궁궐이라는 거는 그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잖아요. 임금님도 그렇고. 그래서 복숭아 꽃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꽃들을 만듭니다. 목단, 도라지, 페랭이, 뭐 기타 등등 굉장히 한 30여 종의 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꽃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시겠어요. 네, 어쨌든 궁중체화가 궁중의 문화로서 조형물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꽃의 물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마다 이제 꽃을 열심히 들여다보죠. 그래서 이제 뭐 덕수궁에 피어 있는 이제 도화, 복숭아 꽃들이 많으니까 들여서 이제 꽃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면 얼마나 가나요? 이제 궁중에서 비단으로 꽃을 만드는 이유, 지금 물어보신 게 궁중에서 비단으로 꽃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궁중 잔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일, 6일, 7일씩 가니까 생화를 쓰게 되면 이게 시들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산업화된 원의 화훼 산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생화들은 빨리 시들거든요. 시들면 악취도 나고 사실 그 왕의 잔치는 왕은 영원한 권력이잖아요. 시들면 안 되죠. 권력은. 네. 그래서 영원해야 되니까 비단으로 꽃을 만들면 거의 반영구적이죠. 하나 근데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무속이나 불교에서는 종이로 꽃을 만들잖아요. 지화, 네. 지화를 만드는데 지화는 이제 습도라든지 굉장히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리추얼한 의례의 특성상 종교 행위를 하고 나서는 이제 태워버리죠. 없애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화를 많이 쓰는 거고 채화는 비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게 저도 지화를 보고서는 제일 의외였던 게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아주 오래 갈 줄 알았더니 뭐 길어야 한 5일이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꽃이 시들듯이 지화도 같이 시든다고 맞습니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궁중체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꽃도 우리가 흔히 뭐 꽃병에 꽂아두는 그런 꽃 그런 것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양한
모양이 있나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화준이라고 해서 화준. 예, 잔치 임금 궁중의 잔치 때 임금님이 의자에 앉으시고 네. 양옆에 복숭아꽃, 도화꽃이 붉은 꽃, 하얀 꽃이 각 2,000송이씩 꽃피죠. 그래서 용준이라는 청화백자 용준 안에 위에다가 이제 꽃피는 게 대표적인 꽃이고 그럼 임금 좌우에 임금님의 하나는 좌우에 하얀 꽃나무, 하나는 분홍 꽃나무가 그쵸. 딱 예, 있는 예. 건가요? 왼쪽에 홍도와 오른쪽에 벽도화가 놓입니다. 임금 기준으로 왼쪽인가요? 네네네. 네네. 네. 네. 임금 왼손 쪽에 이제 임금님의 왼쪽에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 왼쪽 아시는 거죠? 네네네네. 예. 갑자기 오. 임금의 자리에 앉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항상 바라보는 입장이셨겠군요. 그렇죠. 항상 네네. 바라보는 입장에서 좌우가 조금. 예. 그럼 임금의 의자를 장식하기 위한 좌우의 꽃 이외에 또 어떤 장식물이 있습니까? 보통 궁중 잔치 의례에 그 무무 대신들.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뭐 영의정, 네. 자의정 뭐 이렇게 분들이 임금님을 두고 좌우로 쭉 이렇게 배성하게 되는데 그분들 머리 위에 다 꽃이 꼽혀요. 그게 장원 급제할 때만 해주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어사하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요즘 우리 그 문무 대신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요. 60살, 뭐 70살, 뭐, 80살 먹은 어른 노친네들이실 텐데 그분들도 다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거죠. 그 홍도화입니다. 그게. 네. 붉은 홍도화가 꼽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화가 신분에 따라서 가지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신분이 높으신 분들, 영의정, 자의정 이런 분들은 복숭아 가지가 3개, 3가지. 네. 그래서 삼지화라 부르고 밑에 이제 무희들이라든지 숙수들, 음식을 나른다든지 악사들 이분들은 한 가지. 홍도 일지화 그래서 홍도 한 가지만 꼽히죠. 그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면 약간 그 동막골 생각나시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약간 저분들이 정상일까 이러는데 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진찬도를 보면 그 그림 속에 2,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이었겠어요. 엄청 화려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그래서 궁중체화가 처음에 대중들한테 소개됐을 때 중국 거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죠. 굉장히 화려한 청화백자 위에 붉고 흰 굉장히 화려한 꽃이 꼽히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문화일까? 한국의 전통적으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전에 G7 그 정상회담에도 궁중체화가 한번 VIP실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이건 한국 게 아니다. 중국 거다. 너무 화려하다 해서 빠져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으니까 궁중체화처럼 화려한 것도 있고, 예, 그 굉장히 소박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악도 마찬가지로 정악과 정가와 영상회상이 있지만 사물놀이라든지 풍악도 있으니까 그럼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꽃을 똑같이 자연을 잘 관찰해서 그대로 만들었으면 채화에 벌이 날라옵니까? 제가 작년에 파리 올림픽 때 코리아 하우스가 파리 시내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코리아 하우스의 중앙에 메인 자리에 제가 그 백도화를 설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가 17세기 때 지었던 굉장히 오래된 프랑스의 빌라 건물이어서 굉장히 고색 창연하죠. 그래서 1층에 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벌이 날라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올림픽 관계자들이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꽃이 벌이 날라왔다. 그래서 향기도 없을 텐데.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보통 왜 신라의 솔고가 소나무에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똑같이 묘사가 되어서 거기에 꽃이 날라와서 뭐 머리를 받고 떨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가. 예. 근데 궁중체화는 그 외향적 모양이 닮았다기보다 그 궁중체화를 오래 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밀랍으로 코팅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이 나는 거예요. 있었겠네요. 벌이 네. 올만하네요. 당연히 벌이 오죠. 그리고 나비도 오죠. 아. 그래서 향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야, 이 예. 프랑스 벌은 궁중체화를 처음 봐서 또 신나서 왔군요. 뭐 어쨌든 그 밀랍의 꿀의 향이라는 거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가 봅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전통이고 사실 근데 전통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널리 쓰이는 전통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왕실에서만 쓰였던 거긴 하니까 뭔가 이 전통, 이 문화를 향유하는 폭 자체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건 굉장히 하이 클래스 문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일제 시대 당시에는 때 그랬죠. 예. 끊어졌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제가 그 조선의 정체성을 없애야지만이 본인들의 식민지로서의 네. 그 식민지라기보다는 거의 일본의 하나의 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 특히 궁의 문화 그래서 이제 경복궁에도 뭐 말뚝이 새 말뚝이 많이 박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복궁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선 것처럼 어쨌든 일제의 한국 전통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그 궁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궁중의 진찬 진연들은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 궁중의 진찬과 궁중체화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의 문화가 가장 활성됐던 영종조 때 이 궁중체화가 가장 발달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고종 때 궁중체화가 가장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고종이 어쨌든 왕에서 황제로 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좀 사그러들 때 오히려 진창과 진연을 화려하게 하면서 조선의 정체성을 더 높이려고 했던 그런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는 한 번 없어지면 다시 살리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황수로 장인 어머니신데 네, 궁중체화 초대 보유자시죠. 이분이 복원을 하셨어요. 네. 아니 이걸 어떻게 복원하는 거죠? 이제 복원하신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버님이 일본 유학을 하셨어요. 근데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박사과정에 네. 그때 이제 어머님이 따라가셨는데 그때 이제 부인분들은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남편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케바나를 배우셨죠. 그래서 이케바나를 배우러 가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약간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 뉘앙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유 일제시대 때 못 죽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이렇게 훌륭한 꽃 문화가 있다 이케바나라는 거를 그러면 조선은 너가 온 조선에는 꽃 문화가 어떤 꽃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모친이 답을 못 하신 거죠. 한국의 전통 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모친의 외할아버지가 궁 내부 주사셨어요. 그래서 궁을 이렇게 다니면서 궁중체화를 보신 거죠. 근데 이제 모친의 외조부님이 양잠업을 하셨거든요. 양잠. 누에꽃을 네네. 키우셨는데 어느 정도 크게 양잠업을 하셨냐면 밤에 잘 때 누에가 뽕 갉아 먹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양잠업을 크게 하신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부 주사라는 그 직위 자체가 원래 관료가 아니고 네. 고종이 우리 한국의 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사업가들을 벼슬을 줘가지고 국내부 주사를 만들면서 한반도의 산업을 활성화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양잠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궁중의 비단이 어마어마하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장사적인 네. 욕심이 생긴 사업적으로. 거예요. 사업적인 네. 아이템으로. 그래서 궁중에서 궁중체화를 하나 가져오셔서 아마 그 뭐 이거 지금 뭐라 그러죠? 그 기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어떤 기간이요?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이. 그때 아마 궁중체화를 하나를 살짝 가져오셨는지. 그 해서 얘기입니까? 이제, 네네네.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네네, 공소시효가 지나서
저희 이제 어머니의 외할머니한테 그 꽃을 비단이니까 드리면서 너희도 이걸 만들어 봐라. 이게 굉장히 많이 궁중에 많이 쓰이고 네. 하니까 우리는 양장업을 하니까 비단으로 이걸 만들면 앞으로 사업적인 확장성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모친이 어릴 때 그걸 어깨 넘어 보신 거죠. 네. 그래서 비단꽃도 만들고 본인의 어머니와 본인의 외조문 할머니가 꽃을 만드는 거를 보시고 그때 이제 한국 전통에서도 꽃을 만든다는 걸 알으신 거죠.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네요. 배우지는 않으셨고. 어릴 때.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전 이야기로 돌아오면 일본 선생님이 네. 너희 나라에는 전통 꽃 문화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모친이 발끈하면서 한국에도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다. 그럼 너가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자료가 당연히 없죠. 네.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아주 늦은 나이에 동아대학교 사학과에 진학을 하셔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조선 의궤를 뒤지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궁중차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의 기억과 일본에 가서의 그 분한 감정 이 함께 하셔서 이제 궁중체화라는 것을 복원하시게 된 거죠. 일본으로 가서 취미 삼아 일본 꽃꽂이 이케바나를 배우셨는데 거기서 니네 나라엔 이거 없지? 하는 네. 말에 이제 화가 나셨고 네, 네. 아주 어렸을 때 예. 그 집안 어르신들 통해서 궁중체화를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러니 그 자료를 찾아 헤매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 자료가 있던가요?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한국의 기록 문화가 너무 방대하고 대단해서 당연히 유네스코에 등재됐지만 조선 왕조 실록과 의궤 궁중태화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군요.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요즘으로 치면 이제 조달청 기록 같이 주로 물량 때문에 그러니까 홍도화를 만들었다, 벽도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붉은 비단이 몇 필이 들어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밀랍이 얼마큼 들어갔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흑백으로 된 목파나 그림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계속 실험하시면서 방법을 이제 연구하셔서 복원을 하신 거죠. 대단하시네요. 제가 요즘 궁중체화 만들면서 생각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저희 모친이어서가 아니고 네. 사실 제가 모친하고 굉장히 그렇게 좋은 관계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그렇죠 뭐. 예, 그래서 뭐 대학원 다니고 할 때는 거의 같이 멱살 잡고 밤부터 동이 틀 때까지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하고. 네, 그래서 왜 어머니는 이거 배워라. 뭐 나는 굉장히 싫다. 또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남자가 꽃을 한다는 게 굉장히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그랬겠죠. 예, 또 저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궁중체화라는 게 거의 한 10cm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손으로 오밀조밀 만들고 있다는 게 전통적 남성의 개념으로서는 참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뭐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최성우님께서는 공부를 국내 대학에서 하신 다음에 프랑스로 가셔서 파리 일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시고 디종 대학에서는 문화 경영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는 나는 궁중체화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의 선언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자전거 타려는 첫 번째 목적이 뭐 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집에서 가장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방법. 이 자전거 타는 자전거를 타는 거여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예술의 여러 방면을 공부하신 그때 지금은 이제 종로에서 보안 여관도 하시고 보안 책방도 하시고 카페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궁중체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많은 문화 활동을 하다가 전통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유자가 되신 그거에 대한 소감은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워낙 보고 배운 게 또 방대하시니까. 네,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망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여관이라고 이제 보안 194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제 현대미술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민간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는 사실 공존하지 어렵잖아요. 전통의 벽을 넘는다든지 혹은 전통이 무너졌다든지 혹은 전통을 파괴해서 아방가르드하게 하는 것이 현대미술이었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은 쉽지를 않은데 현대미술이라는 게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면서 이제 전통마저도 이제 수용해야 되는 시대의 현대미술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과 운명이 좀 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잡혀온 이 궁중체화의 네. 길에서 그 멋진 잡혀오면서 전승을- 네.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아무리 잡혀와도 목소의 아들이 다 목수를 하지 않고 뭐 대장장이 아들이 다 대장장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가업을 승계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개념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궁중체화를 한다는 게 설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셀프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꽃을 만들어야지 이게 모친이 복원했기 때문에 모친이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나도 그 가업을 승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전거 타고 집에서 멀리 아유, 도망을 네. 간 스타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가장 어려웠던 점은 너가 왜 이 궁중체와 꽃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나 스스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님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그 해에 유엔 본부 로비에서 한국 전통문화 공회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모친이 만든 화준이 그 궁중 유엔 본부의 로비에 놓이게 되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그거를 가서 설치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남자가 가서 꽃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궁중체화 나무를 세우고 꽃을 붙이고 했죠. 꽃 자체를 만든 건 아니었고 그 당시는 그래서 꽃을 세웠는데 유엔 본부에 그 꽃을 세우고 나니까 유엔 본부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옵니다. 뭐 아프리카부터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유럽과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전통 문화는 그 전통 문화의 텍스트를 모르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갓 요즘 뭐 데몬 몬스터 때문에 원체 갓이 유행하긴 하지만 2006년 당시에 갓 그러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봤어도 이상하게 네. 생긴 모자라고 저거를 했겠죠.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백자 그러면 우리의 성리학과 유교의 전통과 백자가 지닌 백색의 세계들을 그 문화적 텍스트를 이해해야만 백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꽃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랭귀지인 거예요. 언어가 필요 없는 세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문화권, 남녀노소, 제네레이션을 막론하고 꽃은 언어 없이 텍스트 없이 이해될 수 있는 가치를 가졌다는 걸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한국의 전통 문화적으로 하나의 이렇게 어떤 틀에 갇힌 전통 문화뿐 아니라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공부하고 제가 하고 있는 문화기획하고 이제 접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살 설득이 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궁중체화를 제가 하게 됐죠. 아유, 2006년에 그 전시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직접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 중에 아리아, 로잘린 투렉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그 변주곡 중에 아리아의 일부를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은 국가무형유산 궁중체화 보유자 또 문화기획자이신 최성우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궁중체화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아주 근본적인 궁금함이 왜 이렇게 해요, 왕이? 그냥 꽃 꺾어오면 되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그럼 과연 왜 비단으로 꽃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기능적으로 궁중의 잔치라는 게 꼭 꽃을 필 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2월이라든지 아, 네. 11월이라든지 네네. 10월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꽃이 거의 2만 송이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하우스나 공장식 하회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꽃이 없죠. 없네요. 예, 꽃을 달고 싶어도 꽃이 없다라는 거가 첫 번째 기능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서로 꽃이 많이 피는 3월, 4월에 도화가 많이 피는 계절에 진찬진연이 있다 하더라도 2만 송이 정도의 꽃을 꺾으려면 되게 폭력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거의 산 하나, 산 두세 개를 초토화네요. 초토화를 시켜야만 그 꽃을 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자연의 꽃을 꺾지 말고 만들어서 써라 라고 한 거죠. 자연의 꽃을 꺾지 말고 네. 니네가 그냥 고생 좀 해라. 그러니까 20명이 1년 동안 그래. 너희들이 비단으로 열심히 만들어라. 그래서 니네가- 나의 왕권의 영속성과 왕의 위대함을 꽃으로 발현시켜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니네가 만들면 되지 왜 꺾니?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자연의 꽃을 2만 송이를 꺾는다는 자체가 그 당시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럴 것도 있었을 지금처럼 뭐 꽃이라는 게 화해 산업화돼서 네덜란드에서 툴립이 오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뜰마을님께서 바하의 골드베르그 연주곡 아리아 선곡 너무 좋습니다. 지우님이 극도의 아날로그 세계 너무 아름답습니다. 궁궐에서 살던 장인들의 풍경을 상상하니 신기합니다. 8021님 과거에 잔치에서 다 쓴 채화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상님들이 귀한 채화를 방치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 궁금하네요. 요새 결혼식 네. 끝나면 거기 꽂혀있던 꽃들을 뽑아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 궁중 채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인데요. 그 왕이 앉을 때 뭐 옛날에 그 영화나 사극 보신 분들 알고, 그 다음에 왜 환갑잔치 돌잔치 때 왜 고임 음식 하잖아요. 그 고임 음식 위에 다 꽃이 꼽혔어요. 네. 그걸 상화라고 부르는데, 그 고임 음식은 임금이나 왕비께서 드시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음식이에요. 네. 이제 잔치가 마치고 나면 그 고임 음식을 다 해체해서 고관 대작을 드리죠. 그때 같이 꽃을 드리는 거죠. 이거 꽃 꽂아서 네. 뽑아서 나눠가는 거는 나눠주는 거죠. 지금 생긴 전통이 아니라 원래 네. 있었던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보통 그 왜 웨딩 할 때 그 화동이 가면서 꽃을 뿌리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의궤에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건 꽃이 아니고 네. 만든 잎을 산화라고 해서 네. 옆에 쌓아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꽃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밀라프로 아직 꽃으로 만들기 네. 전에 잎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네, 비단으로 뿌려요. 그거를 뿌리는 거죠. 와 이것도 전통이군요. 그걸 산화라고 합니다. 이게 전통이- 어디 나옵니까? 예, 기록에 있습니다. 기록이 있나요? 네, 아. 조선 왕조 의궤에 있습니다. 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통을 또 계승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문화 기획자로서도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종로 통이동에 있는 보안여관 여기 어떤 공간입니까? 보안여관은 그 1936년에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여관이고요. 그 여관에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서정주 시인, 김동리, 김달진 같은 문학 청년들, 지금은 뭐 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과 소설가가 되셨지만 그 당시 때는 문학 청년들이었죠. 다 지방생이죠. 예, 다 네. 지방생들, 지방에서 올라온 동가숙 서가숙하고 내일에 대한 보장과 미래가 없던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문학 동인지 시인부락이라는 곳을 만든 곳입니다. 그곳을 저희가 이제 현재는 이제 전시 공간으로 쓰고 있죠.
전시 공간으로. 네. 네. 과거에 이렇게 시인부락이라는 그런 어떤 서로 교류를 하던 네, 네. 곳이잖아요. 네. 그런 공간의 문화적인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 당시는 지금은 호텔이나 말하자면 호캉스라든지 호텔이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를 가졌지만 80년대 60년대만 해도 여관 간다 그러면 사실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그 말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았죠. 여관이.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우리들의 30년대, 40년대, 50년대 때는 여관이 굉장히 긍정적 기능도 수행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기 머리를 누일 곳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창작 공간처럼 서로 모여서 뭐 자기들의 문학 세계와 미술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이중섭, 이상, 김동리, 김달진, 그 서정주 선생님들이 다 동시에 활동했었거든요. 서촌에. 네. 그러니까 서촌에서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고 여간에 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홍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공간이라고 그렇죠. 네, 볼 맞습니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그럼 뭐뭐 있는 거죠? 지금 보안 1941이라는 공간 안에 저희들이 카페와 보안 책방, 카페 보안, 그다음에 전시장, 그다음에 보안 스테이라는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공간을 네.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게 카페, 책방, 전시 공간, 스테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네 개를 다 같이 운영하시려면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업종상으로 보면 네. 현대적 업종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업종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심을 뚫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보면 사실 굉장히 동일한 의미를 가진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도 지금 한국에 카페가 9만 개 있다고 하는데 9만 개 중에 하나의 카페이긴 하지만 원래 카페는 그 시몬느 보와 그 사르트르가 카페 플로랄에서 생제르만 데프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카페 팔레트에서 해밍웨이가 글을 쓰고 문인들이 같이 모이고 할 때는 사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소통하는 문화적 가치를 가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장도 사실 세상을 사람 예술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인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는 뭐 호텔 호캉스라고는 하지만 아까 여관의 순기능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집을 떠나서 하루를 머물면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세상의 순기능적인 거고 저희 스테이는 또 특히 문화예술가들이 많이 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스테이 카페, 책방, 전시장들이 하나의 문화적인 캐를 가지고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작업을 하신 게 부산 초량동에서 아주 오래된 일본식 가옥을 전시 공간으로 재개관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신 네. 겁니까? 그 오초량이라고요.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네요. 네, 오초량. 네. 네. 초량동에 있어서 이렇게 감탄사를 넣었습니다. 오초량. 네. 네. 오초량이라고 네. 이름을 붙여서 거기는 이제 1925년에 지어진 적산가옥인데 그 적산가옥을 이제 전시뿐 아니라 교육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궁중체화라는 한국 전통 문화도 하지만 그 부산에 1925년에 지어진 건물, 그다음에 서울에 1936년에 지어진 그 건물들을 그 세 개의 퀘를 사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지역과 장소,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조금 전에 그 보안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그 한반도 이 땅에 있었던 오래된 기억들,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생각들,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와 가지는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작동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궁중체화든 오초량이라는 적산가옥이든 그 보안여관이든 그래서 그 기저에 흐르는 어떤 문화적 흐름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본다면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사실 뭐 그 아까 자발적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네. 했지만 이 세 가지의 공간들이 저한테 운명적으로 혹은 우연으로 찾아온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운명과 우연이 또한 선택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우연과 운명들이 지나갈 텐데 그것이 나의 운명과 나의 우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 땅에 존재하는 오래된 생각과 가치와 기억과 시간과 장소들을 나 나름대로 해석해서 우리 동시대의 언어가 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재밌는 생각으로 네, 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